안녕하세요. 국제성서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정을 함께할 학예연구실장 임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제성서박물관은 1995년 설립되었는데요. 고 한경수 목사님과 구약학자 데이빗 웨이크필드 박사님께서 수집한 5천여 점 이상의 전 세계의 성경과 그와 관련된 유물로 이루어진 박물관입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박물관이긴 하죠. 오늘은 여러분과 국제성서박물관의 전시와 유물의 일부를 관람하려고 하는데요. 두루마리에서 책이 되기까지라는 주제로 고대 문서 기록의 방법과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활동지도 받으셨나요? 영상을 보면서 활동지도 함께 풀어보도록 해요. 아주 쉬운 질문으로 오늘 여행을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책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네, 답은 종이입니다. 너무 쉽죠? 종이는 105년 중국 후안에서 채륜이라는 사람이 처음 발명했어요. 그런데 종이 이전에 고대 사람들은 어디에 기록을 남겼을까요? 고대 문서를 기록하는 방법은 지역마다 다 다르게 발전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문서를 기록했대요. 아시아에서는 나무로 만든 목간을 주로 사용했는데요. 특별히 대나무를 사용한 것을 죽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사극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죽간은 대나무를 실로 엮어서 둘둘 말아 만들었는데요. 임금님께서 죽간을 받아서 읽고 계시네요. 한자에 책이라는 단어를 보면 길게 줄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바로 이 죽간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어진 글자랍니다. 한자 문서를 세로로 길게 쓰는 것은 바로 죽간에 기록하는 관습에서 시작되었어요. 인도라든가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야자 수입을 사용해 기록을 남겼는데요. 문서의 중앙에 구멍을 뚫어서 줄로 연결하여 사용했답니다. 고대 아시리아의 벽부조에는 왕의 신하들이 전쟁 후에 받은 조공품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네모난 점토판을, 또 다른 한 사람은 길고 부드러운 재질의 파피루스나 피지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주로 점토판에 기록을 남겨놓았는데요. 약 5,300년 전부터 세계 최초의 문자라고 불리는 쐐기 문자 혹은 서령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잠깐 우리 이 서령 문자를 보도록 할까요? 국제성서박물관에 있는 이 점토판 모형은 실물보다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예요. 그렇지만 그림 문자에서 여기 쐐기 문자로 변화가는 과정을 우리 자세히 볼 수가 있답니다. 고대 점토판들은 보통 A4 용지만한 크기의 빽빽하게 글자를 기록해서 마치 지금의 책처럼 장에 꽂아 보관했습니다. 현대 도서관 같지 않나요? 메소포타미아 문명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유럽 그리고 아시아 전역에서 고대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문서 기록 방법은 돌판을 이용하는 건데요. 휴대하기 편한 책의 고전적 형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여기 국제성서박물관에 석비라고 하는 돌판에 기록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판에는 보통 전쟁에서의 승리 같은 기념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석비 혹은 비석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문명의 발상지인 이집트는 약 5,000년 전부터 상형 문자를 사용했는데요. 조금 더 종이에 가까운 재료의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인 나일 강가에서 자라는 파피루스라는 갈대를 엮어 문서를 기록했어요. 자, 여기 파피루스가 있어요. 이 파피루스는 오른쪽, 왼쪽. 우리가 여러분들이 체험 시간에 다시 한번 파피루스를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될 건데요. 이렇게 이집트에서는 파피루스를 만들어 여기에 기록을 했답니다. 파피루스는 이집트뿐만 아니라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물론 그리스와 로마까지 수출했습니다. 종이를 의미하는 영어 페이퍼는 바로 파피루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죠. 이집트에서는 파피루스 외에도 약 4,500년 전부터 양, 염소, 소 등의 가죽으로 만든 피지를 기록을 위해 사용했는데요. 우리는 보통 양피지라고 부르고 있고요. 양피지를 만드는 과정을 좀 볼까요? 대부분의 피지는 양, 염소, 소의 가죽으로 만듭니다.
양피 제작자는 털을 제거하기 위해 가죽을 알칼린 풀에 담급니다. 가죽을 씻은 후 손으로 잡아당겨 클립을 이용해 틀에 고정시킵니다. 달 모양처럼 생긴 긁게 칼인 루넬lum을 날카롭게 만들고 가죽을 긁어서 표피를 제거합니다. 최고의 양피 제작자는 가죽을 긁어 두께를 일정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긁는 작업은 가죽 하나당 약 8시간이 소요됩니다. 부석을 사용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표면을 부드럽게 합니다. 양피지는 정말 힘들게 만들어지는군요.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지역에 사용되던 양피지가 그리스, 로마, 그리고 유럽에서 문서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많이 쓰이게 된 건 파피루스에 대한 다툼 때문이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지금으로부터 약 2200년 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와 그리스의 페르가몬 도시에는 큰 도서관들이 있었는데요. 두 도서관이 누가 더 많은 책을 가지고 있나 경쟁을 했습니다. 물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훨씬 컸답니다. 어느 날 페르가몬 도서관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빌려온 파피루스 원본을 돌려주지 않고 베껴 쓴 가짜를 돌려주었습니다. 화가 난 이집트는 더 이상 파피루스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때부터 그리스에서는 기록을 위해 피지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이후 1500년 동안 유럽의 문서들은 대부분 피지에 기록되었습니다. 피지는 영어로 parchment인데요. 바로 피지의 주 생산지가 된 그리스 도시 페르가몬에서 유래했답니다. 잠깐 활동지를 풀어볼까요? 이 페이지 고대 문서의 재료. 국제성서박물관의 로비에 전시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이에서 발견된 이 사본은 약 2200년 전 기록된 문서의 복제품입니다. 길이가 자그마치 7.34m나 되는데요. 피지 17장을 연결해서 만들었다는군요. 사본은 원본을 보고 똑같이 베껴 쓴 문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인쇄기나 복사기가 없던 고대에는 특별히 훈련받은 서기들이 문서를 파피루스나 피지에 베껴 썼어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파피루스는 종이처럼 쌓아서 보관하는 데 반해 피지는 길게 연결해 둘둘 말아서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했답니다. 우리 그 보관한 형태를 잠깐 볼까요? 자, 이렇게 둘둘 말아서 기록을 하고요. 기록을 한 후에 이렇게 말아서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두루마리라고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런 두루마리를 읽기 위해서는 매번 펼쳐서 읽을 부분을 찾아야 했어요. 꽤나 번거로운 일이었겠죠. 이때 그리스의 문서 기록 방법이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라틴어로 나무 토막이라는 의미의 코덱스라는 형태의 기록 방법을 사용했어요. 우리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을 들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코덱스는 두 나무판을 연결해 안쪽에 왁스를 바른 후 그 위에 글씨를 새겨 넣는 겁니다. 이 나무판을 타블라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타블렛의 유래랍니다. 글씨가 마르고 나면 덮어서 보관했어요. 마치 책처럼요. 2000년 전 로마인들은 이 나무판들 사이에 파피루스 페이지들을 묶어 지금의 책의 형태의 못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쉽게 찢어지고 파손이 잘 되는 파피루스보다 점차 피지가 더 많이 사용되면서 두루마리였던 피지를 접어서 페이지가 만들어졌어요.
특별히 성경사본을 기록한 관습을 보면 당시 글을 단으로 나누어 기록하였기 때문에 페이지를 접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국제성서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 이디오피아어로 기록된 성경은 초기 코덱스의 형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지는 양피지에 검은 잉크와 붉은 잉크를 사용하여 기록하고 페이지를 묶어서 엮은 다음 나무판으로 표지를 했는데요. 표지 한쪽이 깨져서 실로 엮어 보수한 흔적이 보이시나요? 잠깐 활동지를 풀어볼까요? 3페이지 고대 문서의 종류. 육 6세기경부터 두루마리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어요. 이제 문서는 코덱스의 형태로 보관되었어요. 사실 현재 우리가 책이라고 부르는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코덱스라고 부를까 구분을 해야겠죠. 1455년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하기 전 피지에 손으로 글씨를 쓴 페이지를 묶어 놓았던 것까지 유럽의 중세시대까지를 코덱스라고 부릅니다. 중세시대의 유럽에서는 수도원의 필사실에서 수도사들을 훈련시켜서 문서를 베껴 쓰도록 했어요. 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을 필사라고 했는데요. 수도사들은 얇게 뜬 피지에 깃털로 만든 펜을 이용해 검은 잉크로 책을 필사했습니다. 자, 검은 글씨로 필사가 끝나면 기록된 내용 중 강조 부분은 붉은색으로 주설을 했습니다. 금박이나 금가루를 이용해서 그림과 문자를 장식하였고요. 한번 뒷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문장의 첫 글자는 굉장히 크게 만들고 그리고 장식을 달았어요. 이렇게 금으로 장식하는 것을 사본 장식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글자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채식이라고 합니다. 사본을 장식하는 기술은 중세시대 예술 발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국제성서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또 다른 유물은 800년 전 양피지에 기록한 성무일도서라는 코덱스의 한 페이지인데요. 높이 10cm가 안 되는 이 작은 페이지 안에 필사, 주석, 금장식, 글자를 꾸민 가정들이 모두 들어있는데요. 코덱스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를 묶었던 흔적이 여러분들 좌측에 보이시나요? 또 다른 코덱스 유물을 볼까요? 피지 중에는 값비싼 재료인 어린 송아지로 만든 벨룸, 우리말로는 독피지라고 하는 재질이 있는데요. 이 유물은 800년 전 독피지에 기록된 성경으로 글자의 크기를 보세요. 이렇게 작은 페이지에 작은 글씨와 장식을 그려놓는 작업은 정말 고된 일이었을 것 같네요. 잠깐 활동지를 풀어볼까요? 4페이지 맞는 답을 골라주세요.
중세시대에 필사가 완성된 양피지들을 엮어 어떻게 코덱스가 만들어졌는지 볼까요? 먼저 양피지의 한쪽 끝을 잘 정리한 후 얇고 단단한 가죽을 길게 댑니다. 피지의 측면을 린넨으로 만든 실로 엮어줍니다. 위와 아래 역시 단단하게 연결하여 린넨 실로 엮어 책 등을 만들어줍니다. 한쪽 끝에 구멍이 뚫린 나무판을 양쪽 면에 둡니다. 페이지를 연결했던 가죽끈의 끝을 구멍을 통과해 연결합니다. 가죽을 고정하기 위해 나무 조각을 구멍에 끼워 넣습니다. 책 등은 가죽으로 덮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피지로 인해 책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표지와 표지를 묶어줄 수 있는 걸쇠를 만들었습니다. 중서시대 문서는 대부분 수도원의 필사실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문서는 고위 성직자들과 지배계층의 것이었어요. 값비싼 피지와 물감의 사용 그리고 수작업이 동원되었던 코덱스는 점점 사치스러워졌고 고가였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유럽에서 엄청난 발명이 이루어져요. 바로 금속 활자를 사용한 인쇄 기술입니다. 지금부터는 코덱스가 아닌 책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동양에서는 일찌감치 목판 기술이 발전했었죠. 우리나라의 경우 1377년 고려시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로 인쇄한 직지 심체 요절이 만들어졌었어요. 유럽에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1455년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사용한 인쇄기를 발명하는데요. 구텐베르크는 독일 마인츠의 하급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아버지는 대주교 밑에서 돈을 찍어내는 금속 세공 관리로 일했기 때문에 구텐베르크 역시 주물이나 압축 같은 금속 세공 기술과 지식을 익힐 수 있었어요. 1448년 그는 마인츠의 인쇄소를 개업하고 그동안 연구한 금속 활자와 인쇄기를 발전시켰어요. 활자는 화금으로 제작했습니다. 인쇄기는 나무로 만들었는데 포도나 올리브 같은 과일을 짜는 유럽의 압착기를 참고해 고안한 것이었어요. 국제성서박물관에 오시면 이 구텐베르크가 만든 금속 활자 인쇄기의 모형을 보실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인쇄를 하는지 잠깐 보도록 할까요? 먼저 금속 활자를 나무틀에 배열하고 잉크를 바른 후 종이를 놓고 눌러 찍어냈습니다. 금속으로 만든 활자를 인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성 잉크가 사용되었는데요. 램프에서 나온 재와 테레빈유 그리고 호두기름을 섞어 사용했습니다. 꾹 눌러줘야만 해요. 그래서 잉크가 잘 스며들어서 글자가 이쁘게 나와야겠죠? 자, 이렇게 말려서 책 한 권을 만드는 보통 10개월 정도가 걸렸다고 하네요. 처음 인쇄기를 발명했을 때는 활자를 이용해 글만 찍어내고 그림은 여전히 손으로 그려 나왔습니다. 페이지가 완성되면 표지를 씌웠는데요. 코덱스처럼 여전히 나무판을 이용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겉표지는요. 구텐베르크 성경 초판 겉표지입니다. 1455년 만들어진 것이고요. 국제성서박물관에 오시면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영어로 책은 북이죠. 북은 고대 영어로는 복인데요. 독일어 복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복의 뜻은 너도 밤나무로 코덱스가 나무 토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나무판 위에는 가죽을 씌우고 내지도 붙이고 금속 장식을 달아 화려한 표지를 만들었습니다. 인쇄기가 발전하면서 피지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종이가 사용되었어요. 이름난 인쇄 기술자들은 고품질의 종이와 독자적으로 개발한 잉크로 아름다운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모양을 낸 가죽과 화려한 금속 징이 표지를 장식하고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던 책등을 좀 볼까요? 책등 역시 다양한 문양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의 성경은 동판으로 겉표지를 꾸미기도 했군요. 굉장히 무거워요.
페이지를 모아놓은 요 자리에도 금으로 꾹 눌러서 장식을 만들어 놓았어요. 코덱스에서 표지와 표지를 묶어줄 수 있는 걸쇠를 만들었던 걸 기억하죠. 자, 종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책이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예술적인 효과를 위해 다양한 걸쇠가 여전히 만들어졌답니다. 보시면 가죽으로 실을 엮어서 걸쇠를 이렇게 걸도록 하거나 금속 장식을 달아서 아름답게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걸쇠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자, 표지를 열면 첫 페이지에는 책의 제목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안쪽에 다시 내지가 들어가 있고요. 우리 보통 서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서문들이 빽빽히 여러분들이 추천한 글들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 지금 알고 있는 페이지도 들어가 있고 각각의 페이지 번호, 목차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점차 지금의 책의 모습과 거의 같은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네요. 잠깐 활동지를 풀어볼까요? 5페이지 OX 퀴즈.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책이 두루마리에서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꽤 긴 길을 걸어왔네요. 책은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나무판과 가죽을 이용해 만든 표지는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좀 더 가격이 저렴한 종이를 눌러서 만든 하드보드를 표지로 사용했죠. 종이와 종이를 눌러서 이렇게 두꺼운 종이를 만들어 사용하고요. 현대에는 소프트 커버라고 부르는 얇고 부드러운 종이 표지가 사용되기도 하죠. 표지는 책을 홍보하는 데 사용되면서 책의 내용이나 추천글을 싣고 디자인적인 요소를 많이 넣어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린이들의 책은 팝업북이라든가 플라스틱, 헝겊 같은 재료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북이라는 형태로 컴퓨터나 타블렛, 심지어 모바일 핸드폰에 책을 다운로드하여 보기도 하는데요. 북마크나 검색 같은 기능이 있어 책의 내용을 보는데 훨씬 쉬워졌어요. 하지만 파일에 담겨져 있다 보니 더 이상 종이 냄새는 맡을 수가 없게 됐어요. 두루마리에서 책이 되기까지 꽤 긴 여정을 걸어왔는데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책은 인류 역사와 함께하면서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유산입니다. 조금 더 많은 책과 유물들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여기 국제성서박물관으로 방문해 주세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